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해서요. 한국 전통 지리사상이죠? 풍수. 여기서 말하는 그 이상적인 장소, 명당의 조건이 뭘까?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뭐랄까, 좋은 집터 고르는 비법 노트, 그걸 같이 들여다보는 시간이랄까요? 풍수에서 중요하게 보는 그 요소들, 핵심만 좀 빠르게 알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명당의 조건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그 지세, 수세, 방향, 그리고 형국. 아, 네 가지요? 네, 이걸 단순히 미신이다, 오래된 관습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요. 우리 조상들이 자연하고 어떻게든 조화를 이루면서 살려고 했던 그런 관점 자체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조건, 지세, 땅의 기세부터 한번 보죠. 가장 기본 원칙이 그거잖아요. 배산임수. 그렇죠. 배산임수. 뒤에는 산, 앞에는 물. 생각만 해도 뭔가 아늑한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그게 기본 골격이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 뒤쪽에 있는 주산이에요. 주산이요? 네, 이 주산이 딱 중심을 잡아주면서 기운을 모아주고 또 그 양옆으로 좌청룡 우백호라고 부르는 산줄기가 있거든요. 이게 마치 팔처럼 이렇게 감싸안는 형태. 이게 이상적입니다. 아하. 이게 그냥 안정감만 주는 게 아니고요. 풍수에서는 이 좌청룡 우백호가 명당의 좋은 기운, 그러니까 생기라고 하는데 이게 흩어지지 않게 잘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요. 아, 울타리 역할이군요. 네, 자료에 나온 그 한양, 지금의 서울 예시가 딱 그렇죠. 북악산이 주산이고 낙산이 좌청룡, 인왕산이 우백호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아, 네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냥 산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배치랑 역할이 기운을 모으고 또 지키는 데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 짜임새가 중요한 거죠. 자, 그렇게 산이 기운의 틀을 잡아줬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역시 물이겠죠. 수세. 풍수에서 물이 재물을 상징한다. 이런 말이 있던데 이게 참 흥미로워요. 왜 그런 건가요? 네, 맞아요. 물은 풍수에서 생명력 그리고 재물 이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물이 명당을 이렇게 부드럽게 감싸 안으면서 흘러 들어오는 거. 들어오는 거요? 네, 유입수 또는 득수라고 하는데 이걸 아주 좁게 봅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좋은 기운이나 제복이 안으로 들어와서 머무른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아하. 반대로 물이 명당을 등지고 그냥 쭉 빠져나가 버리면 기운하고 재물도 같이 쓸려 나간다. 이렇게 봐서 안 좋게 여기고요. 그렇군요. 자료에도 언급됐지만 한강이나 청계천처럼 땅을 이렇게 휘감아 도는 전환수, 이것도 기운을 지켜주는 좋은 형태로 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물을 얻는 것이 으뜸이다, 득수위상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아, 물이 들어오고 감싸는 형태가 중요하군요. 그래서 그 자료에서 물을 얻는 것이 으뜸이라고 그렇게 강조했군요. 네네, 그만큼 물을 중요하게 봤다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조건, 방향으로 넘어가 볼까요? 보통 집 구할 때 남향집 하잖아요. 풍수에서도 역시 남향이 최고인가요? 네, 전통적으로 보면 남향을 가장 길한 방향으로 여겼습니다. 아무래도 밝고 따뜻한 그 양의 기운을 제일 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봤기 때문이죠. 양의 기운이요? 네,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도 여름에는 햇볕이 좀 덜 들어와서 시원하고 겨울에는 해가 깊숙이 들어와서 따뜻하니까요. 냉난방의 유니한 현실적인 이유도 큽니다. 아, 그건 정말 그렇죠. 물론 자료에서 보듯이 꼭 남향만 좋은 건 아니고요. 동향은 아침 해기운 받아서 좀 활기찬 시작을 도울 수 있고 서향은 오후 햇살이 길어서 활동적인 오후에 유리하다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네. 심지어 북향도 일조량은 좀 적지만 대신 조용하고 차분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나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각 방향마다 장단점이 다 있는 셈이죠. 그렇군요. 무조건 남향, 이게 아니라 각자의 장단점이 있다는 거네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형국. 이건 땅의 전체적인 모양새를 보고 길흉을 판단한다고요. 앞선 조건들보다는 이건 좀 더 상징적인 해석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땅 모양이 연꽃 같다, 배 모양 같다, 이런 거요. 맞습니다. 형국론이라는 게 땅의 전체적인 형태를 어떤 특정 사물이나 동물에 빗대어서 그 땅이 가진 기운이나 미래를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이거든요. 네네.
자료에 나온 것처럼 연화령, 이거니까 연꽃이 피어나는 모습의 땅은 뭐 고귀하고 청렴한 인물이 나올 자리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배가 이렇게 항구로 들어오는 배하명은 재물이 모이는 곳으로 보기도 하죠. 와, 재밌네요. 네, 때로는 해석에 좀 상당한 상상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핵심은 단순히 그 모양만 보는 게 아니라 산과 물, 또 주변 지형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하나의 어떤 의미 있는 그림이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형상, 이걸 이상적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풍수에서 말하는 좋은 땅, 명당이라는 건 결국 든든한 산이 뒤에서 기운을 모아주고 지켜주고, 지세, 네, 그렇죠. 좋은 물이 앞에서 부드럽게 감싸면서 생명력과 재물을 더해주고, 수세, 네. 또 햇빛과 기운을 잘 받는 방향의 자리를 잡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땅의 모양새마저도 좋은 의미를 지닌 곳, 형국, 이런 곳이군요. 아, 정말 자연과의 조화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게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결국 자연의 그 흐름에 순응하고 그 에너지를 좀 지혜롭게 활용하려고 했던 우리 선조들의 세계관이 담겨 있는 거죠. 물론 뭐 오늘날 우리가 사는 도시 환경하고 직접적으로 이걸 다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만, 그렇죠. 아파트가 대부분이니까요. 네, 그래도 자연 환경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고 공간을 이해할 것인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은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풍수가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서 좋은 기운을 얻으려는 방법론이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현대 도시 환경이나 우리가 집을 고르는 기준 속에는 이런 조화나 흐름에 대한 갈망이 과연 어떤 식으로든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효율성이나 편의성 앞에서 완전히 다른 기준만 남게 된 걸까요?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